가성비가 좋은 거를 한번 추천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아, 정말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부들은 가성비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가격 대비 효율 좋은 것 네. 어떤 검사인가요? 예,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데가 들어가 있는 장기가 혹시 어디 부분일까요? 여기죠. 뭔가 이쪽 아니까 소화하고. 네, 금방 아시네요. 네. 사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항목은 바로 복부 초음파입니다. 그래서 이 복부 초음파는요, 보면은 이제 뭐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사실 이제 뭐 방사선이나 이런 게 많이 쪼여지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잘 이렇게 확인해보고 하는 경우에서 뭐 결절이라던가 이런 걸 발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복부 초음파 정도는 추가로 하시는 게 어떤가 하고 제가 권해드리기는 합니다. 제가 30대잖아요. 그럼 연령 상관없이 다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대개는 사실 증상이 있는 경우가 30대는 많이 받으시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한두 번 정도는 하시는 건 전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결절이라던가 낭종이라던가 이런 걸 추적 관찰해야 될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의외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 나이에도 사실은 그런 증상이나 그런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기 그렇죠. 때문에 뭐 매년 해라 이건 아니지만 한두 번 정도는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밑줄 쫙. 복부 초음파. 네, 그리고요. 네, 또 제가 한 가지 여성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검사는 바로 유방 초음파입니다. 이제 유방암이 우리나라 이제 여성암의 2위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이제 많이 발생하는 그런 암인데 실질적으로는 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검진에서 이제 유방암 검사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유방 촬영술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여성들은 이제 모유를 만드는 유선 조직이 좀 촘촘히 들어있는 치밀 유방 형태를 띠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유방 촬영술에서 방사선이 이 부분을 투과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 정확한 검사가 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혹이나 암이 생겨도 이제 유방 촬영만으로는 이 정확하게 다 발견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방 초음파를 같이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하고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유방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몇 년에 한 번씩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유방 촬영을 이제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밀 유방이라고 한다면 유방 초음파도 2년에 한 번씩 이제 같이 하시는 게 좋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결절이 발견되거나 이럴 때는 그 결절의 성상에 따라서 뭐 6개월에 한 번 하기도 하고 1년에 한 번 하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복부 초음파랑 유방 초음파를 추천해 주셨는데 뭔가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유독 받으시는 선생님들이 찾는 뭐 그런 거 의사가 없을까요? 받는 검증만 뭘까? 사실은 이제 의사들이 특별히 더 많이 하는 건 사실 없습니다. 더 잘 못 챙기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직장 검진을 1년 단위로 하고 가끔 이제 뭐 CT 뭐 펫CT라든지 복부 CT 이런 거 정도를 이제 추가로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중장년들 특히나 비만이시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거 있으신 분들에게 추가로 또 더 추천해드릴 만한 그런 검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거 뭐예요? 볼까요? 그건 바로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목이요. 이거 여기 하는 거. 예, 여기 경동맥 초음파요. 그거 아, 이거 얼마 우리 전에 했던 얼마 전에 거. 우리 받았던 거. 네네네. 했어요 저희. 네. 네,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게 되면은요, 55세 이상부터 뇌졸중의 위험이 10살이 많아질 때마다 2배가 증가를 합니다. 네. 그리고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3배, 만약에 당뇨를 앓고 계신 경우는 2배,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1.8배 정도 더 증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심장에서 피를 이제 온몸으로 돌릴 때요, 심장에서 피를 딱 짜면 경동맥을 통해서 뇌로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경동맥에 찌꺼기가 껴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게 이제 뇌로 딸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환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경동맥을 잘 살펴보고 거기에 있는 찌꺼기 정도에 따라서 약을 복용을 좀 더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조금 치료 방침을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동맥 초음파를 추천을 드립니다. 고지혈, 건강검진에서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이런 거 있는 분들이 해봐라 이거죠. 네. 저도 검진에서 경동맥 초음파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덩어리 이렇게 조그만 게 3개가 발견돼서 1년 넘게 저도 약을 먹은 경험이. 아 정말요. 약 계속 먹어야 되는데. 네네. 경동맥 초음파. 백승환 선생님은 또 어떤 거 추천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여성분들 골다공증 검사 좀 꼭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골다공증 검사라고 하면 이제 골밀도 검사나 또 뭐 피 검사 이런 것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검사인데요. 이게 이제 간단하면서 또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언제든지 하셔도 이제 크게 무방한 이제 검사입니다. 이제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경 전후로 이제 뼈 건강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
경우가 이제 많으시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 미리미리 내 뼈 건강을 체크를 하고 더 큰 질환이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을 하고 또 그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그 피 검사할 때도요. 네. 그거 딱 지정된 항목이 있는데 그거 외에 추가 항목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비싼 게 있던데 굳이 해야 됩니까? 근데 그게 또 아예 아니라고 할 수 네. 없어요. 왜냐면은 암 검사하는 그런 이제 암 표지자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그런 항목에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증가돼 가지고 사실은 다른 검사를 추가로 하시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그걸 전혀 안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만약에 하실 수 있으면 그것도 역시나 추가적으로 그냥 한두 번 정도 하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예, 가족력이나 내가 뭔가 찜찜하고 문제가 불안한 게 있어요. 있으면 네. 약간 추가 비용이 들지만 좀 네. 해보는 게 좋다. 이런. 네, 근데 그렇다고 매년 꼭 하시라 이거는 아닙니다. 네. 복부 초음파하고 그 경동맥 초음파 이런 건 비싸요? 다른 뭐 CT나 MRI 이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하고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실 방사선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권할 만하죠. 아, 손톱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손톱 얘기 들어본 네네.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 손톱의 흰 부분 있잖아요, 아래쪽에. 그 부분이 없으면은 건강에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맞습니다. 옛날에 아니 좋은 지금 반응. 윤 선배 손톱을 네. 봐서는 저걸로는 판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네일을 하니까. 네. 근데 저는 예전에 보면 흰 부분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심했는데 이거 맞는 얘기 아닌 거예요. 일단 동의보감을 보면요. 수조 전병이다라고 하는 글이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톱을 보고 병을 진단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손톱의 색깔이라든지 모양, 특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반월이라거든요. 이 반달 모양 상태를 가지고 이 환자의 어떤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을 썼겠죠. 와서 손톱을 한번 보실까요? 네. 손톱 모양이 지금 어떻게 보이세요? 예쁘게. 불그스름한 빛깔인데. 그렇죠. 유림이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손톱 매니큐어 칠하기 전에 어떠셨어요? 예, 흰 부분이 한 5분의 1 정도 된 것 아. 같고 저는 이렇게 평평하지가 않고 약간 이렇게 오목하게 휘었어요, 손톱이. 그래서 점점 더 휘는 것 같아요. 그 네일을 자꾸 해서 그런 건지. 야. 일단 자신의 손톱 자체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던 조반월이거든요. 엄지손가락을 한번 보시고요. 손톱 자체의 반월 자체가 한 5분의 1 정도 잘 보이신다라고 하면 건강한 손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톱을 한번요. 오른손 엄지손가락 가지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손톱을 한번 눌러보세요. 창밖에 만드신 다음에 색깔이 돌아오시는지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빠르게 만약에 선홍빛이 돌아오신다라고 하면 혈액순환이 아직까지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빠르게 돌아오는 게 좋은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빠르게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빈혈이라든지 심혈관계에 어떤 이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한의학에서는 기혈이 허할 때 이런 증상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네. 색이 바로 돌아오지 않으신 분들은 없으시죠? 저는 좀 천천히 돌아오는데. 내일을 기분 너무 탓이겠죠? 네. 나는 왠지 이게 하얀 부분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 건강해졌다는 표현입니다. 일단 뭐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네. 손톱 색깔이 혹시 푸른 색깔을 띠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푸른색은 아니, 아니에요. 푸른색은 없어요. 아, 그러신 분은 없으시죠? 네. 근데 간혹 진짜 주변에 보면 손톱 색깔이 약간 푸르스름하신 오. 분이 있고 입술도 약간 푸른색을 띠면 맞아요. 그거 추울 때 심장이 그러는데. 안 좋다고 맞아요. 그죠? 막 춥고 이럴 때 그런 거. 네, 네. 맞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온도가 좀 낮아질 때 좀 푸른 색깔을 보이실 수 네. 있거든요. 유전적인 질환에서는 윌슨병이라고 할 때 이 손톱의 반월 색깔이 푸른 색깔을 보일 수 있고요. 심장이라든지 폐 이런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때 푸른 색깔을 보일 수 있습니다. 혈액이 심장에서 가장 먼 부위, 손톱 부위까지 가지 않기 때문이죠. 또 손톱 자체가 창백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하얗게 보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심한 빈혈이라든지 혈류량이 감소됐다든지 철분 결핍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피가 부족하면 손톱까지도 창백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기혈이 허하다 이런 표현을 좀 쓰게 되는데요. 또 스푼형 형태 손톱이라고 해서 손톱 자체가 평평하지 않고 위끝에 위로 올라가듯이 스푼같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요? 약간 이렇게 들린 경우. 네, 맞습니다. 그 아이들 보면은 이런 애들이 좀 있거든요. 손톱 들리는 친구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영양 결핍, 특히 이제 철분 결핍을 한번 의심해 보실 수 있어요. 특히 편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영양소를
잘 먹고 있는지 또 영양소가 잘 흡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네.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줄이 그어지시는 분들 있거든요. 아, 맞아요. 가로줄. 맞아요. 세로줄. 예, 세로줄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가로줄 같은 경우는 어떤 손상을 받았다든지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약화됐다든지 수술을 받았다든지 이런 분들한테서 나타나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라든지 갑상선 기능 저하 또 저칼슘혈증이라든지 췌장 질환에 의해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또 세로로 줄을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세로줄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줄무늬 손톱인 경우 전신이 좀 쇠약해지셨다든지 또 영양분이 불균형할 때 나타나실 수 있으세요. 식이유황 등의 미네랄이 부족한다든지 영양결핍 또 면역력이 저하돼서 나타날 때요. 이럴 때는 동반되는 증상이 피부 질환이나 건선, 탄모 이런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전 세로줄이 좀 있는데요. 아니 제가 보니까 세로줄이 좀 진짜 이렇게 눈에 딱 보여요. 이게 뭐 아마- 영양이 안 좋다고요? 네, 그리고 아마 수술이라든지 이런 상태를 잘 하셨던 먹어야 되는데. 아마 위암을 수술하셨던 증거라고 볼 수도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상당히 건강이 손상됐었다가 지금 회복된 세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손톱 끝에 부분이 약간 분홍색 어떤 테두리 같은 거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당뇨를 오래 앓았거나 또는 심장이라든지 간, 또 신장과 같은 장기의 소모성 질환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손톱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색이라든지 이런 것도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게 되지만 의사의 저 같은 검진이라든지 건강 검진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이게 파격 장려금입니다. 예,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5만 명을 밑돌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인구 소멸 위기에 각 지자체들은 출산 장려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내놓은 정책들 중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면 충남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셋째 아이 출산 장려금을 지난해보다 10배 높인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전남 나주시 같은 경우에도 오는 7월 1일부터 셋째 아이상 이 출산 가정에 1,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기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넷째 1,0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2,0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데요. 이외에도 임신만 해도 축하금을 주는 그런 지자체까지 그래요? 있습니다. 네, 지자체마다 고심이 굉장히 깊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 걸 소위 현금살포식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이 현금살포식 정책이 과연 출산율을 높일 것인가 그 실효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실 출산이라는 것이 출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거 문제, 고용 문제, 사교육비 등 일생 전반에 걸쳐서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일회성의 지원금만으로 출산율이 오르겠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본 입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30대 후반의 직장인 A씨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게 더 걱정이다라면서 그동안 이 몇십 조를 퍼부어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걸 봤으면 이 효과가 없다는 걸 알 텐데 1,000만 원을 준다고 아이를 안 낳을 사람이 낳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고요. 또 직장인 B씨 같은 경우에는 한참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다니고 돈이 많이 들 때 부모들은 줄줄이 명퇴당하고 그 나이에 이직도 안 되는데 무슨 돈으로 애를 키우냐면서 수당만 열심히 퍼줘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습니다. 출생률이 높아질 방법은 단 하나죠. 살기 좋은 세상이 되면 아이를 낳겠죠. 네. 살기 좋은 세상, 살기 좋을 세상 이렇게 희망이 있으면 내 아이가 태어나서 잘 살 거니까 그때 되면 낳지 말래로 낳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살기 좋은 세상 말이죠.